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8가지 지침. 첫 번째, 이 책에 있는 인간관계 원리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 읽은 내용들을 반추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 세 번째, 펜을 들고 읽고 밑줄을 쳐라. 네 번째, 밑줄 친 문단에 의지하라. 다섯 번째, 반복해서 읽어라. 여섯 번째, 배운 원리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해보라. 일곱 번째, 한 주가 끝날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하라.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라. 2부, 마음을 여는 6가지 대화의 기술. 진심은 어떤 마음의 문이라도 열 수 있다. 사람 사귀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 이 책을 읽는가? 그러면 세상은 왜 사람을 가장 잘 사귀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을까? 능숙하고 노련한 사람이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어쩌면 당신은 내일 길거리에서 그를 만날지도 모른다. 당신이 다가가면 그는 매우 반가워할 것이다. 걸음을 멈추고 다정한 인사를 건네면 그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할 것이다. 그는 당신에게 물건을 팔려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애정 표현에는 어떤 계산된 생각 같은 건 전혀 없다. 그저 그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이다. 내가 5살 때 아버지는 노란 털복숭이 강아지를 데려왔다. 티피라고 이름 붙인 그 강아지는 곧 나의 기쁨이 되었다. 티피는 매일 오후 4시 반쯤이면 앞뜰에 나와 하염없이 길 쪽을 바라보다가 내가 나타나면 총알처럼 튀어나와 나에게 안겼다. 티피는 5년 동안 변함없는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티피는 벼락을 맞아 죽고 말았다. 나는 그 비극적인 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티피의 죽음은 내 소년 시절의 비극이었다. 티피, 너는 심리학 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지?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말이야. 너는 다른 사람이 내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그건 바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이었어. 내가 내게 준 귀중한 가르침이야. 이를 평생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 사람들은 당신이나 내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뉴욕의 전화국에서 통화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1인칭 대명사인 나는 또는 내가 라는 말이 1위라고 한다. 이 단어는 500번의 통화 중에 무려 3,900번이나 쓰였다. 그만큼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심리학 책 중에서 이보다 더 의미심장한 글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만큼 아들러의 말은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기에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나는 뉴욕대학교에서 단편소설 창작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 강사는 골리어즈라는 인류 잡지사의 편집장으로 그는 매일 책상 위에 올라오는 투고작들의 몇 구절만 읽어봐도 벌써 그 사람이 타인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편집장은 항상 강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잠시 강의를 중단하고 이렇게 말했다.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들 역시 그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주가 되어 미안하지만 꼭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소설가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을 쓰는데 관심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다. 전에 하워드 더 스톤이라는 유명한 마술사를 만난 적이 있다. 40년 동안 전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한 그는 청중을 현혹시키고 그가 창조한 환상의 세계로 초대했다. 6천만 명의 이상이 그의 공연을 관람했고 약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나는 그에게 성공 비결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이 학교 교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스톤은 일찍부터 가출하여 불황하로 떠돌았다. 건초 더미에서 잠을 자고 문전걸식도 했으며 표지판을 보고 글자를 익혔다. 또한 그가 남보다 뛰어난 마술법을 지닌 것도 결코 아니었다. 그는 속임수에 관한 책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모든 마술사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두 가지를 갖고 있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개성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 능력이었다. 그는 마치 마술의 대가처럼 모든 동작, 목소리, 표정, 눈썹의 움직임 하나조차도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연습했다. 즉, 그의 동작 하나하나는 0.1초까지도 타이밍이 계획된 것이었다. 두 번째로 그는 인간에 대해 진실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더스톤은 마술가들이 마술을 시작할 때 관중들을 보면서 아하, 얼빠진 사람들이 꽤 모였군. 저런 멍청이들을 속이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지 라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달랐다. 나를 보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저들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고 있으니 나도 최선의 연기를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다고 한다. 관중 앞에 나서기 전 나는 관중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을 몇 번 읽고 되풀이했다고 했다. 우스운 행동이라고, 어리석다고, 물론 생각은 자유다. 나는 그저 이 위대한 마술가의 진정한 비법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조지 다이크란 사람은 경영하던 주유소 자리에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바람에 30년 동안이나 일하던 직장을 떠나야만 했다. 시간이 흐르자 지루함이 다이크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는 오래된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달랬다. 그러다 더욱 흥미가 생겨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음악도 감상하고 재능이 풍부한 바이올린 연주가들과 친목을 도모했다. 다이크는 뛰어난 연주가는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연주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다정한 성격으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었다. 경연 등에도 참가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동부 지역의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바이올린 연주자 조지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다이크는 72의 나이로 여생을 즐겼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진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생각할 시점에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기를 누린 비결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덕택이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시종인 제임스 아모스는 시종의 영웅 루즈벨트 대통령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께 제 아내가 메추라기에 대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내에게 대통령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전화를 받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창문 밖에 메추라기가 앉아있으니 내다보시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우리 집 옆을 지나가실 때는 우리가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안녕 애니 혹은 안녕 제임스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날 때마다 이렇게 다정한 인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간인이 된 루즈벨트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식모의 이름까지도 기억하며 인사하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 진솔한 애정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치버트는 이렇게 회고했다. 그분이 주방 직원인 앨리스를 만났을 때 요즘도 옥수수빵을 만드냐고 물었죠. 가끔 만들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드시지 않는다고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우렁찬 음성으로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로구먼.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말해주겠네 라고 말하셨죠. 앨리스가 빵을 쟁반에 담아드렸더니 그 빵을 드시면서 걷다가 만나는 정원사와 일꾼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하셨답니다. 과거에 부르던 그대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40년 동안 백악관 집사를 지낸 아이크 후보는 눈시울을 붉히며 2년 동안 이렇게 기쁜 날은 없었다고, 천만금을 준다 해도 이날과 바꾸지 않을 거라고 말했답니다. 영업사원 에드워드 M. 사익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위치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보이면서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몇 년 전 저는 존슨앤존슨사의 직원으로 매사추세츠 지방의 고객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선 중 약국 하나가 힝햄에 있었는데 저는 이 약국에 올 때마다 주인과의 면담을 기다리는 동안 점원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약국 주인이 더 이상 존슨앤존슨사의 제품에는 관심이 없으니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존슨사 측에서 주로 식품 가게와 할인 매장에만 신경을 써서 오히려 자기네 같은 작은 약국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낙심한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그 약국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원들에게 안부를 묻고 주인에게 찾아갔을 때 그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평상시 주문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점원들에게도 인사를 하는 유일한 세일즈맨입니다. 우리 약국과 거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후 약국 주인은 단골 고객이 되었습니다. 세일즈맨이 갖추어야 할, 아니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상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닐까요? 나는 냉정한 사람들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면 그들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일전에 나는 브루클린 예술과학 재단에서 페니 허스트, 캐더린 노리스, 엘버트 페이슨터훈, 아이다 타벨, 그리고 로버트 휴즈와 같은 저명한 작가들을 초대해 소설 창작 기법에 관한 강좌를 연 적이 있다. 나는 그들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것과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바빠서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을 고려하여 소설 창작 기법과 관련된 일련의 설문지를 함께 동봉했고 편지마다 150여 명의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작가들은 이 편지를 좋아했다. 어느 누가 싫다고 하겠는가? 모두 기꺼이 브루클린까지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다. 부탁할 때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많은 저명 인사를 강좌에 초대했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든 사무원이든 혹은 왕관을 쓴 임금이든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독일 황제의 예를 들어보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황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멸받는 인물이 되었다. 심지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도망갔을 때 대중은 그를 배척했다. 대중의 증오심은 그를 갈기갈기 찢어서 화형에 처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격렬했다. 이때 한 소년이 황제에게 찬미와 존경심이 가득 담긴 편지를 보냈다. 황제인 그는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편지 내용에 감동한 황제는 소년을 집으로 초대했다. 소년은 어머니와 동행했는데 그 후 황제는 이 소년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이 소년은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에 관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점성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생일이 인격이나 기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얘기하다가 친구들에게 슬쩍 생일을 물어보는 것이다. 가르쳐준 생일은 달력에 표시를 해두었다가 그날이 오면 편지나 정보를 보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줘라. 여기는 시간, 노력, 희생,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이 필요하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생기 넘치고 열정적인 태도로 상대를 맞이하라. 전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매우 밝고 기쁜 감정을 담아 여보세요 라고 말해봐라. 관심과 열의를 가진 목소리로 응답하면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도 훌륭한 능력이 될 수 있다. 뉴욕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보에 그 은행의 예금주인 로즈데일 부인이 보낸 편지가 실려 있다. 기아의 직원에게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모든 분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며 지극히 친절하십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5달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대신 출납계 직원인 페트 루첼로 양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 주더군요. 로즈데일 부인이 이 은행과 계속 거래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있을까? 은행원 월터스는 모 회사에 대한 기밀 문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급히 처리해야 할 이 문서 작성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월터스가 그의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그는 비서와 우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12살 먹은 아들 녀석을 위해 우표를 수집하는 중이라오. 사장은 월터스에게 말했다. 월터스는 용건을 설명했지만 사장은 듣는 둥 마는 둥 무심한 태도였다. 그는 사장이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은 눈치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결국 인터뷰는 단시간에 끝났고 얻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솔직히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날의 상황이 생각나더군요. 우표, 12살 아들, 그리고 우리 은행의 외환계가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편지의 우표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오후 다시 그 사장을 찾아가 아들에게 줄 우표를 갖고 왔다고 말했죠. 물론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장은 아들 녀석이 무척 좋아하겠군요. 이 우표는 정말 훌륭합니다. 보물이에요.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사장은 무려 1시간 넘게 제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상세히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게 말해주더니 직원을 불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 숫자, 보고서 등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저로선 그야말로 소위 기자들이 말하는 특종 기사를 얻어낸 셈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관심의 표현은 진지해야 한다. 관심을 가진 사람뿐이 아니라 관심을 바라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길 바란다면, 진실한 우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마음속에 이 원칙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